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측이 북한 인사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했다는 이 대북 사업 계획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상당히 북한의 비위를 맞춘 듯한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북 사업 비용 일부를 경기도에 있는 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식의 사업 계획 내용도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채널A가 확보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계획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의주의 야경을 단둥이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쌍방울 측이 북한 쪽에 제안한 사업 계획서 내용 일부입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했는데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선택한 4가지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1. 동아일보 1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가 일 안 하는 건 꽤 오래된 얘기인데 동아일보는 너무 일을 안 한다. 일하는 국회법이 있는데 되레 국회에서 발묶인 법안이 3배로 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상임위와 법안 소위를 월 얼마 이상 개최하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17개 상임위 중 법안 소위를 월 3회 이상 개최한다라는 규정을 지킨 곳이 한 곳도 없다. 동아일보는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여야가 지금처럼 냉랭한 분위기에 있다면 법안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동아일보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깡패.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깡패는 누가 얘기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깡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력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윤 대통령을 향한 강경한 비판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막말을 하고 있다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깡패지 검사냐? 이 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걸 차용한 건데 체포 동의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0.78. 1이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0.78.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래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초유의 0.78명, 걱정 낳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미 여성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숫자가 된 지 꽤 됐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0.78.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7년 연속 내리막입니다. 혼인 감소, 딩크족 확산 등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집 사기도 어려워지면서 젊은 층들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이 매우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니까 둘째를 포기하는 현상도 한 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은 층에게 애를 낳아도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인데 이대로 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노 랜딩. 조선일보 1면에 썼습니다. 노 랜딩.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미국 경제가 노 랜딩 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착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물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 랜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자가 높아지는 원인인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잡혀야 우리 물가도 좀 안정적으로 내릴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을 역임한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썼습니다. 깡패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깡패지 대통령이냐? 체포한 표결이 가까워올수록 이재명 대표의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임 고문단도 만났는데 상임 고문들,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그 얘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부터 먼저 듣죠. 윤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폭력배처럼 때리고 있다. 그리고 방어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깡패. 김수영 교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깡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세에 몰릴 때 언어의 수위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 여유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깡패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단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할 때 했던 말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겠냐, 나는 깡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깡패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당신이 깡패나 마찬가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깡패의 맥락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입법권을 가지고 장난한 민주당의 행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이고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수사하는 검사들 다 인적사항 공개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판사까지도 벌하자, 뭐 이런 그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 가지고 굉장히 장난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단어는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별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별로 대꾸할 가치는 없는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당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빗댄 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 중에 하나인 김남국 의원은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그 깡패라는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좀 대조적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김성태 회장 자표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깡패 호칭을 두고 정치권에서 꽤나 많은 설전이 있었군요. 깡패. 김남국 의원은 깡패한테는 깡패라고 불러서 안 된다. 피의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한 장관을 다그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깡패 표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박정아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 대표직으로 당을 사유화해 방탄마귀로 삼고 장난하면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본인이 깡패 출신 기업인과 어울려 대북송금 의혹 수사받는 장본인이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 비판했고요. 김기현 후보는 깡패라는 발언 듣고 국민들이 무심결에 먼저 떠올리는 얼굴이 누구겠냐라고 되돌려줬습니다.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별 입장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깡패 많이 잡아보셨죠? 강력계 형사 때. 예, 많이 상대했죠. 예. 예. 경찰들이 그럼 깡패한테 깡패라고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서요. 예. 현장에서는 깡패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깡패한테 깡패라고 해도 되는군요. 예. 그 무고한 사람들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그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들이 서로 오고 가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깡패라는 말이 은연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깡패가 정확히 뭡니까? 깡패는 근거 없이 예. 주먹 등 무력을 사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그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고 비교적 부드럽게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도 부인하거나 조사를 받는 태도 자체가 매우 불량할 때는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깡패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또 정의였어요. 깡패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상임 고문단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원로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특히 권노갑 고문은 다음번에 체포영장이 또 오면 그때는 좀 떳떳하게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라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설전선포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당을 흔들어서 당을 깨려고 하는 게 주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의 워딩과 권노갑 상임 고문의 의견이 사뭇 상이합니다.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는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해라. 선당 후사 정신을 발휘해라. 그 말인즉슨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선당 후사는 아니다. 라는 지적으로도 들립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 복당한 또 원로죠. 박지원 전 국가원장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에만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싸움만 하고 대통령 발목 잡기만 하는 당으로 비치고 있다. 결국 방탄을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쓴소리를 한 셈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더 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지금처럼 방탄만 하면 총선 폭망한다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처럼 방탄을 계속하면 폭망이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저는 압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구속이 되든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 전략, 그게 이제 이번 분기점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최근 1대1로 만찬을 한 박용진 의원님. 예. 쓴소리 주로 하시잖아요. 지금 권노갑 고문도 걱정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러고 뭐 이상민 의원도 당내에서 그러고 박용진 의원님도 그러고 걱정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총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서른 의원, 전재수 의원 정도가
뭐 부결을 이제 주장을 하되 이번에는 부결시키되 어쨌든 당 대표 혹은 당 지도부가 이후의 로드맵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부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원로들과 자리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권노갑 상임고문이 상당히 센 워딩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것도 수위를 좀 조절을 해서 하셨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들이 당의 원로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당이 그 어렵고 위기니까 또 당대표도 위기에 좀 놓여 있으니까 감싸고 싶은 게 원로들의 기본적인 뜻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당원들도 의원들도 위기 앞에서는 이제 뭉치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첫 번째 체포동의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온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강력하게 맞서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다름까지 볼 것도 없고요. 만일에 지금 선거를 치른다. 예. 오늘 투표다. 오늘 투표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국민의힘한테 지고 있어요. 모든 지역이. 특히 서울은 10% 정도의 차이로 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승부처인 서울 수도권에서 과거 121석 중에 100석 이상을 얻었던 그런 성과를 다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해졌거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저는 민주당이 또다시 어떤 우리끼리는 뭉치는데 밖으로는 내로남불 또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비춰지는 거 이게 이전에 3연속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따갑게 질타받았던 지점인데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가 곧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선거 치른 다음 민주당은 진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쓴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워 올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집니다. 포문은 박범계 의원이 먼저 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설명은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닌가. 나중엔 그게 업보가 되는 거다. 업보가 된다.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라고 한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작년 10월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아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얘기를 안 합니까?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지 않겠습니까?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좀 묘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애정어린 조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검사처럼 하지 마라. 나중에 다 업보된다. 내 탓이오. 뭔가 좀 자기만성적인 어떤 조언 같기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민정 의원이 비판하는 건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한 비판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나온 검찰의 체포영장이 한동훈 장관이 다 일일이 데스킹한 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고민정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좀 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뭉쳐지는 DNA가 있어서인가 야당 대표여서 구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시정농단, 아시타비, 내로남불, 삼척동자, 영장선고서에는 이런 표현들 잘 쓰이지 않는 좀 이례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데스킹을 하셨나 하는 이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한동훈 장관하고 많이 닮아 있고 그래서 이 아바타이구나. 영장을 두고도 한동훈의 아바타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한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면 한 장관이 나서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을 할 텐데 박 장관도 그러고 고민정 의원도 그러고 약간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불편하실까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서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뭔가 불편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불편할까요? 죄가 없다면서요. 떳떳하다면서요. 그럼 그냥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 탄압을 받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일종의 설레발이를 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금 방탄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드디어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굉장히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총선이 압승이라고요?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총선까지 조금 남아있고 시간이 그렇게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하라고 요구하는 본인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정당하지 못한 거냐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민주당 안에서 지금 방탄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신뢰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텝이 꼬이는 것의 결과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지금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다가 살짝 디스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가 결국은 수많은 언론 노출을 통해서 자기 정치하겠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빨리 당과 분리하고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의 일면 기사도 보니까 지금 국회에 산적되어 있는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법 만들고 법 통과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거 안 하고 맨날 특검법 만들고 방탄한다고 집회하고 날치기 하고 검수완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그게 결국 민주당의 당의 정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드디어 방탄의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번개탄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살 얘기도 꺼내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이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의 주장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농단이다라고 비난을 한 건데요. 과연 사실관계가 맞을까요?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합니다. 복지부 입장입니다. 모든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 생산만 금지하는 거고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때 확정된 정책이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번개탄에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2019년 10월에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이 금지되고 있고 그동안의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 자체로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효과 발생 가능한지 그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이 착화형 산화제가 불이 빠르게 붙도록 도와주는 재료라 아마 이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서는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정권에서 관련 지침이 개정돼 시행돼 왔다는 취지의 복지부 해명인데
지난 몇 주 전에 이 정부 들어서도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양측 어느 쪽의 입장이 분명한 사실관계에 들어맞는지는 그 이상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상황에 대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1대1 대질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난번 대질신문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갑자기 김성태 전 회장에게 존대를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당황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이화영 떨고 있나? 저인망 압수수색.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도 잠시 후 전해드리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최소 5번 통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누가 바꿔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도 최근 했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최소 5번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말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이모 씨가 이재명과 통화 연결했다. 검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고요. 경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경력 또한 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 다시 말해 기억하는 것은 최소 5번이 됩니다. 김 교수님, 이게 굉장히 심플한 팩트인데 이재명 대표 측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의 주장이 상이합니다. 진실은 간단한데 양측의 주장, 글쎄요, 양측의 기억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전화 안 한 겁니까? 한 번 한 겁니까? 5번 한 겁니까? 여러 번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적어도 4번은 확실히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직접 이재명 대표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누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게 이화영 부지사일 때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일 때도 있고 항상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전히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 빼고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뭐 이거는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상갓집에 비서실장을 보낸다거나 경기도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2, 3억씩의 돈을 스폰서를 한다거나 하는 사실은 존재했던 거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쌍방울 내복을 사입으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 행사하는 거 2, 3억씩 스폰서를 해줄까요? 제가 쌍방울 내복을 사입으면 제가 무슨 조문이 있을 때 저희 집에 비서실장을 보내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초지일관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지는데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선 패배 며칠 후 지인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져서 걱정된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하나? 라고 하소연, 걱정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회장과의 1대1, 딴 사람 부르지 말고 그때 4명이었는데 대질 조사가 오고 갔어요. 어제 2차 대질 신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형님 잘 생각해보라.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전히 김 회장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등에도 2차 대질 조사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차 4명의 대질 신문 당시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을까? 다시 한번 보도 내용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앉아 있고 이 지사와 통화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주장하자 뒤에서 봤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을 했죠. 통화 연결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3대1의 여론이 그때 형성된 바 있고요. 이번엔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과 1대1로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님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냐.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명의 대질 조사.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 변호사님. 네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1대1 대질 조사. 네네. 딴 사람 부르지 말고라고 요청한 목적은 뭘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김성태 전 회장의 대질 조사 중에 얘기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형님 모른다고 하는데 존대하는데 끝까지 형님이라고 하면서 네. 잘 생각해봐라. 네네. 어떤 과정, 어떤 심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이 사실관계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와 별개의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이 구치소에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질신문 때 사실상 3대1로 대질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3대1 대질신문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1대1 대질신문을 진행하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3대1, 2대1 대질신문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질신문만은 진행하겠다고 요청을 한 이유,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굳이 왜 대질신문을 진행하는가? 양측이 완전히 서로 다른 진술을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한쪽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현장에서 양측을 동시에 불러놓고 한쪽이 주장하면 곧바로 반박하게 하고 또 반박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고 양측이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당사자는 일부 태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정황을 향후 재판에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서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번 3대1 대질신문은 상당히 부당하지만 1대1 대질신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질신문만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진행할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도 차분하게 사리에 합당한 말을 조곤조곤 하는지 흥분하지 않고 또 허위 진술을 하는 듯한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대질신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내역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 수사 전문가들이나 뭐 재판부가 볼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 동생 해왔던 사이인지 아니면 회장님, 부지사님 하는 관계인지는 딱 보면 보인다는 겁니까? 사실은 보도된 대질신문 내용을 보면 저 나름의 판단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말씀하세요. 저 나름의 판단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형 동생이 맞다.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존대하는 것은 사실 거짓 진술일 것이다. 이런 서로 잘 아는 사이는 맞아 보입니다. 그 진술 태도를 비춰볼 때 그렇군요.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 정도 양측의 태도와 진술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양측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판단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를 더 덧붙여 쓸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사실관계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지를 두고는 잘 아는 사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이 아까 말했던 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가 빠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뭐 일이 만든 걸까요? 형이 왜 나를 모른다 하느냐라고 그때 하소연했죠. 사자 대질신문 때. 김성태 전 회장님이 라고 갑자기 존대를 했다는 거죠. 이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치아 빠졌다.
그제 오후 재판 연기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현근택 전 부대변인이네요. 또 들어보시죠. 4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고 소리도 높아지고 아마 아래쪽 그 어금니 임플란트가 하나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임플란트 빠지면 피도 나고 씹지도 못하고 구멍이 크게 빠지잖아요. 가족 얘기로는 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아가 빠진 게 아니고 생리가 빠진 게 아니고 임플란트가 빠진 거군요. 어쨌든 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라는 현근택 전 부대변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뀌었군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가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 형이 왜 나를 모른 척하느냐? 라는 조사 이후에 극심한 임플란트가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는데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화영의 스트레스. 저도 이제 이가 빠졌다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치과 의사 하는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저게 뭐 맞아서 빠진 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잇몸이 연약해져가지고. 잇몸 치주질환. 그렇죠. 이제 잇몸이 뭔가 약해져서 임플란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단단하지 못하면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왜 잇몸이 약해졌을까라고 보면 잇몸은 사실은 이제 한 50대 이후가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하고. 잇몸 질환은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전혀 자기는 통화도 안 했다고 원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도 그냥 제 뇌피셜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는 간접 통화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그거를 뭐 4번이니 5번이 얘기하고 검찰에서도 지금 최소 5번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이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원천적으로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법인카드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전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전 지사는 법인카드는 뭐 부인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쌍방울을 대북 사업으로 연결해 줬을까라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 그다음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네. 양쪽에서 지금 이쪽은 형용하면서 따라붙고 이쪽은 전혀 통화도 안 했다고 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잇몸이 녹을 정도죠. 저는 그 스트레스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걸 해야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해야 이 난항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참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연결해준 이재명 대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쌍방울 네임만 하나 입었다고 하니 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이가 아플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리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드러난 증거 자체를 없던 일로 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굉장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유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북측 인사와의 술자리 공식 행사에 계속해서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시기에 불법 송금까지 이뤄졌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밥은 같이 먹고 행사도 같이 했지만 돈 보낸지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급기야 내 동생도 아니다 라고 하지만 검찰에서 일정 정도 물증을 갖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전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주장이면 이화영 차원에서 김성태와의 유착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입장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뭐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고요.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를 뭐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른바 북한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때 이제 6.15 선언 이후에 아주 뭐 원활하게 남북 관계가 가고 있었을 때인데요. 북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를 나섰고
강원도는 또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보수 진보 상관없이 도지사를 맡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있어 왔었던 전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송금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김성태 회장이 이와 관련해서도 송금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른바 그 경기도와 합의하에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나중에 드러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대북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쌍방울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을 뿐이지 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경기도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뭐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의 단계가 이거를 명확하게 경기도와 협업 속에서 경기도의 혹은 묵인과 혹은 요청 속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잡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압수수색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거지까지 동시다발 검찰의 대규모 강제 수사가 이어졌는데 경기도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일단 어디를 압수수색한 건지부터 보시죠. 어제 경기도청 경기지사실, 부지사실, 전 이화영 집무실이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킨텍스 관련자 개인 주거지까지 포함해서 10여 곳에 압수수색이 나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김동연 지사 P씨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를 막는 경기도청 직원과 검찰 수사관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3번째입니다. 한 달에 2번 꼴입니다. 사실상 도종을 멈춰 세운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씨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김동연 지사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뭔 상관이야? 내가 이재명 지사랑 뭔 상관이냐 이화영이랑. 네네네. 맞잖아요. 사실 네네. 김동연 지사가 강력한 전폭적인 민주당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굉장히 좀 본인의 어떤 행정 능력 등등으로 네네.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할 텐데 네. 나는 뭔 죄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할 텐데 네네.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까? 도지사실과 도지사 P씨를 압수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그 뜻이군요. 이 도지사 P씨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특히 도청 서버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도청 서버에는 각종 공문서 결제 내역이 남아있고 쌍방울 관련 사업이나 도지사 방북 추진과 관련된 내역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지사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과 유착 관계를 제대로 밝혀내 보겠다는 검찰의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나름 검찰도 반박을 했습니다.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씨가 사전에 교체됐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그 소재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나름대로 고충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을 한 시점 이후에 경기도 도지사의 PC는 교체됐고 사건과는 무관한 PC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전의 PC는 그 소재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찰로서는 달리 다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만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은 있습니다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사안 자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단행된 상황에서 그 자체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픈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정 부분 이해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은 김동연 지사의 PC 논란인데 일단 김동연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새 컴퓨터다. 취임한 7월부터 사용했다.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다. 오늘은 실체를 똑똑히 봤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도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주장처럼 도지사 PC만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면 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다. 박성배 변호사님의 설명처럼 검찰도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수영 교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경기도청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검사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워낙에 이제 큰 사건이고 정말 뭐 아주 작은 증거라도 하나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경기도청의 모든 사무실을 뒤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검찰의 지금 입장에는 워낙에 큰 사건이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증거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사들은 양해를 구하고 경기도청에 이제 이렇게 좀 도정에 방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압수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경기도청에서는 당연히 지금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금 김동연 지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PC의 상당 부분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최대한 경기도청이 협조하는 쪽으로 좀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게 대북 사업을 제안한 그 제안 자료서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북측 인사와 중국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 제안서를 제안했습니다. 광물, 도시개발, 철도 등 5개 분야 대북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측과 논의한 뒤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경기도 없이 대북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안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내용 중에는 북한식 표현이 많습니다. 남북이라는 표현 대신 북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쌍방울이 자주적 주체가 되겠다라고 되게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북측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의 신의주 지역 개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의 밤이 신의주의 야경에 묻히는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글쎄요, 제가 볼 땐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선 혹할 수도 있겠죠? 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쌍방울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교감하에 이 사업 제안서가 작성이 지시됐다라는 증언을 저희는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양에서. 저는 저 정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저게 정부의 어떤 보증이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이 됐는지는 아직 검찰이 밝혀내고 있지 못하지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행태를 보면 저건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결코 시도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것이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혹시 이재명 대표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 어떤 굉장히 북한과의 사업을 지원하는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만큼 저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김수영 교수님, 통일연구원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신의주의 야경과 단둥의 밤을 사실은 비교조차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시지만 밤이 되면 거의 전기 사정이 거의 불빛을 볼 수가 없을 깜깜해요. 북한은 정도입니다. 그냥 깜깜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북한의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냐면은 드라마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에
혹시 정전될까봐 조마조마한다고 할 정도로 전기 사정이 북한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뭐 있어요? 전기 사정이 아주 안 좋은데 지금 그 신의주의 밤을 아주 밝게 이제 밝히겠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 계획서를 이제 북한 측 인사들에게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전주의 어떤 조직폭력배 출신의 이제 김성태라는 인물이 쌍방울의 회장으로 어떻게 보면 주류사회에 완전히 이제 편입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왜 하고 많은 테마들 중에서 멀기도 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북한이라는 테마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실향민도 아니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던 사람도 아닌데 뜬금없이 북한을 가지고 북한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은 중간에 누가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혐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논평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인 걸 설명하게 만들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김성태가 갑자기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북한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대북 사업은 김성태가 먼저 이화영 부지사에게 나 북한이랑 좀 사업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북한하고 사업을 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대기업이 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게 훨씬 개연성이 높고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이 불법 송금한 돈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해 준 거 아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낸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기론 경기도가 주기로 하고 돈을 의회에 맡겨서 못 주니까 북측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오냐 하고 김성태가 내니까 형 뭐 나오가 났구만 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죠? 대납. 대납한 것에 대해서 약간 면박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수증도 써줬던 북한은 받은 그 돈이 경기도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줘서 대신 받은 건지 아닌지를 알고 있잖아요. 북한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북한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박윤진 의원님 네. 한번 물어주시면 안 돼요, 북한에? 제가 무슨 수로?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북한은 만일에 지금 우리 김진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한누에 말씀을 하면 이제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겠네. 북한 당국자를. 그러네요. 그 받은 돈이 어디서 받은 돈이냐. 영수증만 써준 거지. 고맙다 쌍방울, 고맙다 경기도 이렇게 한 건 아닐 테니까 예. 그거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만들어지고 모든 혐의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이미 기소가 된 대장동과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영장을 신청을 한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반박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균형 있게 보고 살펴서 최종적인 판단을 유무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북선거 관련해서 이거 뻔하네. 그 경기도가 궁색해진 상황을 쌍방울이 도와줬네. 서로 이렇게 했겠지.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그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상대의 반박, 이화영의 반박은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서인지 방어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타겟은 이재명 대표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지금 M1 김동연 지사 PC를 열어보고 이거 무슨 관계 없어요? 이래서 김동연 지사가 뿔이 이렇게 나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찰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도 모르지만 재판부에 이제 재판을 걸 때 자, 김성태가 보낸 돈 여기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불법 송금 인정됩니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들, 쌍방울 그 돈을 날른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들, 그렇죠? 네. 그다음 그 중간에 껴있는 아태업 사람들의 증언들을 봤을 때 경기도 돈 대납해 준 겁니다. 라고까지 검찰은 이제 증거를 낼 거잖아요. 네. 설사 그게 입증되다 하더라도 네. 아까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화영 정부지사 차원인 건지 네. 검찰이 네. 그 위에 이재명 지사의 다 묵인 혹은 지시 혹은 승인이 있었던 건지 네. 그걸 밝혀내는 것은 별게 아닙니까? 경기도 차원의 협조 내지는 지원을 밝혀내기까지는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죠.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대북 송금이 쌍방울 자체의 사업을 위한 송금이었다면 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것이고,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 또는 뇌물 등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지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찰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자체 대북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북 사업 제안 자료도 발표했는데 이 자료는 검찰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이와 같은 자료 구성과 발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심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쌍방울도 나름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 대북 송금한 돈이 쌍방울 자체의 비용 용도였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입론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선 쳐도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관계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쌍방울이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지원을 받기를 기대했다면 이때는 사전수뢰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전수뢰죄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가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는 부당한 지원과 관련된 대가관계를 논해볼 수 있는데, 이 경기도가 다른 기업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쌍방울만 지원해 준 것인가, 또는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가,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검찰이 풀어나가야 하고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이 같은 전방위장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북한은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영수증 써줬다는 그 북측 인사는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가를 알고 있을 텐데, 북한은 어째서인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오늘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주제부터 보시죠. 강원으로 간 여당. 거기서도 뭐 고성이 좀 있었다고 해요. 국민의힘 TV 토론회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공천과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공천과 관련된 내용 민감하죠. 선거도 다가오고 있죠.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께서는 이틀 전에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 의견도 들을 겁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사실 뭐 그동안의 어떠한 뭐 관례, 정치적인 문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달리 보면 그냥 공천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론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핵심은 김연아 의원님 이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건, 나는 뭐 저 대통령실 용산의 뜻과는 무관하게 뭐 시스템 공천 원칙 공천하겠다 이 말인즉슨 저 후보는 저기 얘기 많이 듣는다, 뭐 그걸 계속 부각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나름 반박을 하고 있어요. 저기 되면 용산과 교감이 없는 후보다, 같이 정치를 하는 거지, 뭐 그런 논박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심의 패러독스인데요. 네. 대통령과 가깝다, 내가 대통령과 한 마음이다 그러면 저는 공천을 할 때 대통령의 어떤 큰 뜻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권 여당에서는. 예,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막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할 정도로 오해를 살 만큼 이제 막 친근감을 표시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공천이 나쁘다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데,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는 대통령하고 뜻이 달라도 내 뜻대로 갈 거야. 결국 지금 우리 전당대회 안에서
얼마나 대통령의 뜻을 보필할 것인가라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순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 공천을 사천하지 않았냐 뭐 이런 공격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는 에둘러서 얘기하면 그럼 대통령 뜻은 배제하고 본인 뜻대로 공천을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저는 점점 이제 전당대회가 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거티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꼬리를 부여잡고 또 그런 말꼬리를 서로 잡고 하면서 서로 이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데요. 어쨌든 뭐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집권 여당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울산 땅 소위 시세 차익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와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아니, 질문을 했는데 저는 책임지겠다고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기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자, 질문을 했는데 왜 책임을 지라고 하냐. 황교안 후보 쪽인데 황교안 후보도 좀 자신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딱 그 질문하시는 태도는 검사 같으신데 논리는 제가 봤을 땐 좀 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저 논란이 불거져서 좀 내용을 봤는데 일단 저 토지가 임야예요. 그리고 지금 KTX 노선은 땅 밑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GTX 공사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도심에 GTX가 지나간다고 공사를 지금 멈춰 세웠어요.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건데, 아니 김기현 후보가 땅값 떨어지는 저 철도, 그러니까 터널을 끌어오는 일을 자기가 권력형으로 가져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저 노선은 왜 휘어졌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보다는 저렇게 임야나 농지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뚫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요. 네. 그러면은 워낙 논란이 되니까 KTX가 가는 터널이 임야 밑으로 뚫리면 그 땅이 오르는 건 맞아요? 아니 안 올라요. 보상도 안 받아요. 왜 오르냐고요. 한겨레 신문 제목에 미쳤나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터널 뚫으려고 압력하겠냐 미쳤냐. 네. 안 올라요? 아니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저 땅은 보상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임야라는 게 제가 이제 지금 1,800배의 이익이 났다고 양이원영 주장이 지금 계속 거듭 반복해서 재생산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98년에 농지를, 그러니까 임야를 샀을 때 저 때의 공시지가는 아마 시세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이고, 또 시세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공시지가는, 임야 같은 공시지가는 저 땅의 직접적인 가격을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거래를 된 것 갖고 이제 표준제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저걸 판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임야의 근처에 있는 데서 아파트 개발이 일어난 땅을 유추해서 비교를 한 건데, 아니 지금 용도 지역이 임야인 땅과 아파트로 개발되는 대지의 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 이게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와서 하는 겁니까?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제기했던 의혹을? 그렇죠. 하나도 새로운 게 나타난 게 없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제 민주당이 한동안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해서 자당 후보들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기 의혹을 발표되고 조사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 안에서는 한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양해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리고 또 아버지가 팔고 그 이익을 뭐 공적인 영역에 기부를 하는 행위로 했지만 그렇게 책임을 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입으로만 끝낸 그 투기 조사 진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논리를, 그때도 김기현 의원은 사실은 거기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당대표 좀 되자고, 아니면 상대 후보 1등하는 후보를
일종의 상처를 내자고 이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늑달같이 공격을 하는지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하나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그 이른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았던 의원들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자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거 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발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자진 탈당 촉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진 탈당하고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 받아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발을 한 분들도 있고요. 진짜 탈당을 해서 무혐의를 받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다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혐의가 확인된 범죄 혐의로 확인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지. 민주당의 의원들이 입으로만 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틀린 거고요. 오히려 그때 국민의힘은 이 전수조사 촉구하는 거를 쇼다 이렇게 해서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자신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기현 의원의 그 땅 관련 논란은 그 아마 울산시장 선거 때도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KTX가 땅으로 가는지 하늘로 날아가는지의 그거보다도 그 이후에 그쪽으로 근접하는 도로, 이게 맹지라서 사실은 가치가 없는 사실은 땅이거든요. 맹지라고 하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이렇게 접해지지 않아서 접근 자체가 떨어지고 뭐 개발 가능성도 없고 이런 곳인데 그 뒤에 그쪽으로 도로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KTX의 역세권으로 포함되고 그 뒤에 도로가 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혹 이유로 알아요. 이 부분에서 성실하게 잘 해명하시는 건 사실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이고 억울한 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기사로 나온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상호 의원은 본인에게 드시워진 그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뒤에 송영길 당대표가 일단 탈당했다가 해명하고 오면 어땠더니 아니 어떻게 30년 친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사이가 완전히 아주 안 좋아졌어요. 대학도 같은 대학 출신이고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 섭섭함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선출직 공직자들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께서 억울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명하셔야 되지 질문하는 사람한테 책임질 거냐 하면서 그 7분 시간 그 시간 끌기로만 한명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아마 더 강력한 질문과 또 의혹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TV토론에서 윤핵관과 관련된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인데 김기현 후보가 1위 후보다 보니까 남은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를 집중 겨냥하는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임명하실 겁니까?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자기 가에 이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고 이미 다 선언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선대위원장도 선거철에도 안 맡기실 겁니까?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도 안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임명직 똑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자꾸 예. 폄훼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처럼 정무직도 임명직 안 맡겠다. 당직도 임명직 안 맡겠다. 선언한 사람이 우리 당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네, 백의종군했다라는 그런 살신정인하면서 네. 백의종군하는 사람을 존중해야지 어떻게 폄훼하려 하세요? 그거를 살신성인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공격을 포문을 열면서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윤 운어월이다. 윤핵관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살신성인이고 뭐 임명직 당직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공격했습니까? 장제원 의원에 대한 평가까지도 토론회의 대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는 어떤 후보를 향해 어떤 표심을 나타내고 있을까?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 앞에서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첫 번째 볼 여론조사는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다자대결 조사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저희들이 표기한 게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 이전의 결과입니다. 색이 흐려질수록 오래된 것입니다. 빨갈수록 최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44.6 대 24.9의 결과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여론조사 차이는 19.7%포인트, 다시 말해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격차의 갭 또한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양자대결 결과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만 두 명만 두고 실시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는 53%, 안철수 후보는 33.8%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지지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우위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다자대결 결과인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42.7%로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17.9%, 천하람 후보는 22.8%입니다. 그 이전에 실시했던 결과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안철수 20, 천하람 17.8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17.9, 천하람 후보가 22.8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론조사를 보고요. 좀 결과를 좀 해석해 볼까 하는데 김수현 교수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사실은 신경전이 가장 치열한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선 중에서 여론조사는 김기현 후보의 우위가 점점 더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선방하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윤핵관을 둘러싼 논쟁들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후보에서 내려오느냐 마느냐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찍어내리기는 옳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는데 이제 그 난항이 좀 잠재워지고 조용해지면서 좀 더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사람이 누구냐에게 표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핸디캡은 뭐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본인의 캐스팅 보트를 더 많은 값에 쳐주는 쪽으로 연대하면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와 함께한 적도 있었고 보수와 함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말 보수의 적통으로서 보수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이 갈수록 여론조사 상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이 여론 지형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나란히 좀 살펴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36.9%에서 40.4%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건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마치 대통령 지지율과 약간 연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대통령을 가장 잘 보필하는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그 공천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사와 완전히 배제된 공천을 하겠다라는 안철수보다는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당의 문제를 협의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그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정청래 의원에게 자객을 보내겠다라고 한 데 이어서 고민정 의원을 거론하며 혈세 낭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이 응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좀 쫄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겁을 내고 있구나. 예. 보통은 본인이 좀 밀린다고 생각이 들면 발언도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 당대표 되시는 일이나 좀 집중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이모 교수 김남국, 김건희 여사 스토커 장경태, 호가호의 뜻인지 모르는 고민정, 혈세 낭비 의원이다. 이렇게 또 안철수 캠프 대변인이 딱 3명을 찍었어요. 정청래 의원에게는 자객을, 김남국, 장경태, 고민정 3명의 의원에게는 혈세 낭비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이 방금과 같이 본인 선거나 신경 써라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혈세 낭비 의원. 강력계 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해도 개개 의원을 두고 혈세 낭비라고 표현하는 건 마치 일하는 직장인한테 너는 월급이 아깝다는 의미잖아요. 아, 그런 뜻이군요. 그 말을 듣는 직장인은 그보다 모욕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봅니다. 굳이 저와 같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좀 뭔가 다급해 보인다. 그런 뜻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다 보니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것 같은데,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를 두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혈세 낭비라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경찰 생활을 할 때 제가 들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 동료 경찰이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가 낸 돈 받잖아 라는 표현을 듣고 굉장히 기분 상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발언은 당사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쾌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자객을 보내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발언을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반응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지금 친명계 의원 중에 문제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네가 와라 안철수, 네가 와라 안철수. 박윤준 의원님. 네. 안철수 의원이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허둥지둥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윤핵관하고 피 터지게 싸우자니 대통령이 왜 내 애들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천권과 관련해서도 약간 애매한 선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이 당의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도전자인지 방어를 해야 되는 챔피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자꾸 뭐 안에서 왜 그 내부 총질을 하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 바깥에도 쏴야지? 이러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뭐 정청래 공격하고 고민정 공격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지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가 본데요. 국민의힘의 어떤 분들에게 정확하게 본인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본인은 수도권의 초석권 출신의 당대표, 그다음에 표의 확장성, 총선 승리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영남 출신의 한계, 또 대통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윤핵관 이렇게 규정을 하고 했었으면 그 방향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당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당대표 되고 나서 민주당 공격하셔도 되죠. 그럼 갑자기 여기 와
막 지금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천하람 후보와 또 천하람 후보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런닝메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자주 나와요, 둘이. 근데 두 분이 언론을 향해서 지금 국민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김기현은 1등. 근데 김기현을 상대해야 할 건 나다. 그리고 이미 내가 안철수를 앞질렀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잖아요. 표를 결집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망친다. 이러다가 민주당한테 질 거다라고 우려하는 당원들이 누구한테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 정확하게 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결선에도 못 갈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게 보여서요. 전략 없이 승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6,900톤급 미 해군 배리함, 그 뒤에 7,600톤급 우리의 이지스함이죠. 세종대왕함, 7,700톤급 일본 아타고함이 좌우에서 항해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이 실시됐고요.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로 탐지, 추적, 요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이어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쏴대면서 우리 측의 뭐 적의 주요 군사 공항을 겨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한미일이 함께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하는 게 북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죠. 그렇죠. 이 훈련 자체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걸로 보고요. 아마 이런 예정돼 있던 훈련에 그 항의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ICBM 기습 발사도 하고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쏘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도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라는 뚜렷한 주적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한일 간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한미일 공조에 관련된 민족주의라던가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기색도 물론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이긴 하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국방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적절하고 적당하게 항상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출산율이 더 내려갔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인데 여성 한 명당 출생하는 인구가 0.78명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 역대 최저. 서울은 0.59명, 전국 최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절반 이하,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 명도 안 되는 나라.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꼴찌.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사라진다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게 저는 사실 이 출산율을 매번 챙겨보는데 걱정이 진짜 돼요. 저는 애를 지금 이미 2명을 낳았잖아요. 여기서 뭐 제가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왜요? 하나 더 낳는다고 평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도 아들 2 낳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도 아들만 2입니다. 아들 2. 네. 우리가 2명 낳는데도 0.78이면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모든 것이 방향과 속도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는 저출생 이 트렌드는 사실 좀 오랜 전에 시작이 됐죠. 지금 통계적으로만 봐도 한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속도인 것 같아요. 특히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 저출생의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가 많이 몰려 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 대도시권에서의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도대체 성과가 없었음에 대해서 다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비판을 했지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과 실천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값도 문제고, 뭐 교육에 대한 부담도 문제고, 또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회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담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또 그것이 친부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 입양을 해서 가족을 이루어주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하고 그런 담론을 만들어 갔는가. 저는 그게 가장 부족했던 우리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서둘러 저출생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큰 굵직한 과제들 지금부터라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